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좀 행복하세요? 지금? 많이 행복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삶의 굽이굽이 고생한 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사실은 내가 고생한 거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느냐면 나밖에 몰라요. 그럼 그런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역시 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생한 거 모르는 남편이 잘해주겠지, 내가 고생한 거 본 적도 없이 태어나기 전부터 고생했을 거 아니야. 애들은 본 적도 없어. 엄마가 고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애가 잘해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기 전까지 호강이라는 건 못 해봐요. 그냥 내가 해주면 돼. 내가 할머니들 나한테 시모님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 2박 3일 얘기해요. 자기 고생한 거 끝도 없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고생했다는데 할머니한테 잘해주고 계세요? 자, 고생한 거 잘 아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누라 고생 참 많이 했지.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몰라. 뭘 고생했는지 몰라. 하여튼 고생 많이 한 건 알아. 근데 어떻게 고생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머니날, 여기 미국은 아버지날 어머니날 따로 있잖아요. 어머니날 뭐 와서 애들이 뭐 맛있는 것도 고기도 사주고 냉면도 사줄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안 와. 전화도 안 해. 미국 애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 내가 이 미국까지 와서 내가 보긴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성공하는 게 10배 힘들어요. 말이 통해 뭐가 돼? 인종도 다른데 여기서 성공한다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내 자식이 몰라주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와서 밥도 안 사주고 그냥 나가서 뭘 먹고 싶은데 냉면을 먹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먹어요.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내가 이 고생까지 했는데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울면서 냉면에 냉면 국물에 눈물 떨어뜨려가면서 먹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뒤집어 보면은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나 호강할 자격 있어. 그러면 호강할 자격 있으면 내가 너한테 오늘 한턱 쏠게. 마리아,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가갖고 냉면 맛있게 한턱 쏘고 먹는 냉면이랑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이랑은 냉면 맛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한테 한턱 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늘 남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 여기서 남이라는 건 남편, 아내, 자식, 손자들이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놨으면 나한테 계속 고맙다고 그래야 돼. 그런 일은 없어요. 점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왜 신경질을 안 부리느냐면 내가 30대 때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리면 딱 멈추고 뭐라고 그랬어요. 또 강의 때뿐만 아니라 미사 때 거룩한데 핸드폰 울리면 내려놓고 이 거룩한 기도 시간에 남들 분심 들게 한다고 혼 많이 냈어요. 근데 정말로 30대 때 고향 성취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는데 딱 울리더라고요. 내가 내려놓고 무식하게 미사 시간에 핸드폰도 안 꺼놓고 남들 분심 들게 한다고. 근데 미사 끝나고 자매 하나가 와서 시모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고. 아니 남편이 입이 없냐 발이 없냐, 왜 남편이 와서 사과해야지 당신이 사과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청각장애는 언어장애가 같이 당연히 오죠. 근데 보통 이 휴대폰이 동영상을 보면은 바뀌어요. 진동이 꺼져. 그래갖고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 동영상을 봤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켜졌는지 모르는 거야.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신부님 분심 들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다 사정이 있더라고. 그리고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지금 핸드폰 울리는 할머니들 자기 핸드폰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승질 부려봐야 나만 그냥 머리 뜨거운 거예요.
우리 부관장 신부도 신부님 저도 강의 때 핸드폰 울려면은 화 안 낸대. 왜 화 안 내냐 그러니까 아버지랑 미사 참여를 하는데 신부님 말대로 정말로 신부님이 거양 성체를 하는데 아버지 핸드폰에서 뱀이다 이게 나오더래. 아니 내 아버지 핸드폰에서도 뱀이다 이게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뭐라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혹시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면 자식들한테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는데, 그래갖고 애가 시험을 못 본다고 떨어졌다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enjoy your life를 못하는 거야. 그냥 즐기면 되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아니 애가 12년 동안 공부해갖고 대학 떨어지면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상심이 많겠어. 어차피 애 들여보내려면 등록금 필요하니까 너 대학 떨어졌으니까 이거 마음도 좀 울적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너 등록금 준비해놓은 돈 이 돈 갖고 유럽 여행 갔다 와. 그러면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너하고 나하고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접시에 코 박고 죽자. 그러니까 애들이요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부담이 점점 많은 거예요. 꼭 출세해야 돼요, 여러분들. 꼭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저는 요즘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꼭 출세해야 될까? 우리나라 출세한 대통령 끝을 가만히 보면은 출세한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출세하는 게 그렇게 부러울까요? 나는 출세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가볼 거 아니야. 감옥에 가볼 거 아니야.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의 평화는 여러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가장 잔인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들이에요. 가장 잔인한 부모들은 판검사 되려면은요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중고등학교 시절 이 학원 저 학원 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사법고시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갖고 사법연수원에 1000명 뽑아요. 보통 1년에 1000명 뽑으면 그 중에 판검사는 200명 밖에 안 돼요. 조금 할 때는 150명, 나머지 700명, 800명은 다 변호사예요. 또 지금 변호사들도 반 이상이 월급 300만 원 이상도 못 번대요. 지금 죽어라고 돈 벌고 죽어라고 공부해봐야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정말로 판검사 딱 임용되면은 창창한 미래가 보장이 돼 있느냐?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살인범, 강간범, 도둑놈, 사기꾼, 맨 이런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 끝나고도 이 사람 생각하는 게 뭐냐? 저놈이 과연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저놈이 사기를 쳤을까? 안 쳤을까? 매일 그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젊은 검사 하나가 양심 고백했잖아요. 부장검사가 누구 아들 무혐의 처리하라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윗사람 눈치를 보고 끊임없이 정치선을 타고 사는 거야. 그렇게 똑똑한 애들인데 눈치 보고 살면서 매일 저놈이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평생을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러워요? 나는 여러분들 부러워할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해. 내가 본당 신부 때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당일 법대 수석, 그리고 사법고시 수석, 연수원 수석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는 누구나 다 얘는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1등으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앤장 법률회사로 로펌 회사로 바로 빠졌어요. 온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미친놈이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너 왜 출세가 보장돼 있는데 왜 로펌 회사로 빠졌느냐? 얘가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겠다 이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뭐 골치 아픈 사람을 도와주려고 전화를 했어요. 너무너무 잘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출세 꼭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즐겁게 살면 돼. 근데 또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 아들이 얘 기가 막힌 애가 하나 있어요. 얘는 메리앤 첩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동부의 코네티컷에 있는. 이 학교는 누가 나온 학교냐면 케네디가 나온 학교예요. 케네디가 나온 학교인데 이 학교 학생들은 자가용 타고 학교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전부 미국의 최고의 귀족 아이들, 또 중동의 귀족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한대요. 학교가 140년 됐는데 인터넷에서 내가 학교를 보니까 이거는 학교가 아니라 궁이야, 궁. 너무 기가 막히게 시설이 좋더라고요. 근데 얘가 동양인 최초로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 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그리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갔고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을 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그 학생회장이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으니까 학생회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조금만 은행에 취직을 해갖고 좀 자금 유치하면은 얘는 돈방석에 앉는 애야. 그리고 그 누나가 너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너는 이제 돈방석에 앉는다 그랬는데, 얘가 딱 한국에 와서 우리 평창에 와서 아버지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그 아버지니까, 아버지, 신부님, 저 연극하고 싶어요.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그 분야에서 공부도 하지 않은 애가 저 연극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별거 없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죽는 게 최고의 인생이다. 남 눈치 봐가면서 이 판사들 눈치 보고 검사들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이 선 탔는데 여기 우병우 라인이 망가지면 다 쫓겨나고 저 라인이 망가지면 다 쫓겨나고, 그런 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시키자. 아버지도 이제 좀 돈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시키자고 그래서 했어요. 얘가 NYU 뉴욕 주립대학 대학원을, 연극 대학원을 갔어요. 2년 졸업을 하고 나서 연주회를 하는데 NYU 대학 졸업 연주회 그 중에 가장 많은 감독들한테 네임카드를 받았대요. 근데 얘는 정말로 뮤지컬 배우로서,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면 나보다 키가 조금 커요. 치명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얘가 뭐 오디션에 됐느냐 하면은 이번에 시카고, 작년 아마 11월 달부터 이번 한 4월 달까지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을 했어요. 여기서 6개월 연속 1800석 전성 매진. 근데 얘는 뭐에 됐느냐 하면 조연의 더블 캐스팅에 됐어요. 조연이 아프면은 대타로 나오는 걸로. 그런데 나는 그거 된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경험도 없는 애가 거기에 된다라는 게 6개월 하고 이제 지난 5월 언제 끝났어요? 6개월에 얘가 받는 게 10만 달러예요. 10만 달러. 조연의 대타인데도 10만 달러. 아파트 다 구해주고 이사 오면 이사 비용 다 대주고 10만 달러. 근데 지난 5월 달에 이제 끝났으니까 얘 또 새로운 오디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디에 가서 오디션을 받느냐면 브로드웨이에 가갖고, 누가 하는 거냐면 줄리 테이머라고 라이언 킹 제작자가 이번에 M 버터플라이라고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새로 올려요. 거기에 주연으로 뽑혔어요. 주연으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국인 최초로 10월 27일 날 아마 첫 공연을 한다고 그래. 근데 너무너무 재미난 거는 시카고에서 이 해밀턴 마지막 연극 때 이쪽 제작자가 얘가 줄리 테이머한테 선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오면 언제든지 주연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조지 해밀턴 마지막 공연에, 시카고에서 한 마지막 공연에 3시 공연, 7시 공연을 얘를 주연을 줬어. 주연을. 그래갖고 얘가 주연을 했어요. 그리고 커튼콜을 나한테 보내는데 정말로 기립박수를 받는데, 마지막에 그 하이파이를 동료들하고 하는데 키가 조그마니까 다 점프해서 하이파이를 하더라고요. 점프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립박수를 받고 그런다는 건 얘가 너무 에너지가 많은 애예요. 에너지가 많아. 얘를 월가에 데려다 놨으면은 얘하고 술 먹고 비유 맞추고 쟤하고 술 먹고 비유 맞추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걔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얘가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이제 그 오디션이 되고 난 다음에,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왜 감사하냐면은 내가 평상시에 얘 오면은 $2,000, $3,000 막 줬어요. 내가 또 사람한테 투자하는 기본이 있거든. 막 줬어. 또 뉴욕에 가면은 나오라 그래갖고 밥 사주면서 또 $1,000 강사료 받은 거 뭐 한국까지 갖고 가요. 그냥 다 줬어. 근데 얘가, 신부님, 저는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너무 힘들 때 신부님이 배려해주고 유머로 안아주고,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보살펴 주셔서 신부님이 우리 집안을 보듬어 안아, 그렇게 표현은 안 했었지만 얘가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죠. 근데 한국말로 썼어요. 그래서 그 말을 썼어요. 만약에 신부님 없었으면 우리 집은 엎어졌을 거라고. 그건 어디서 배웠는지. 엎어졌을 거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미션은, 내가 내일 저 휴대폰에 관련된 강의도 할 거예요. 내일 한번 들어보세요. 휴대폰에 관련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 아빠 용돈 주는 미션. 얘는 미국인데도 엄마 아빠 용돈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션은 생태마을에 신부님한테 돈 많이 갖다 주는 게 자기 미션이래. 그건 영어로 썼더라고요. I remember that.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영어로. 내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저한테 돈 안 갖다 줘도 돼요. 그냥 그 아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은 별게 아니구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인생이구나. 만약에 저는 걔가 성공하지 않았다도 행복하다고 그러면 그럼 그걸로 오케이예요. 굳이 성공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면 되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어요. 내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반대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공부 끝나고 너무 배고파갖고 라면을 끓이면은 어머니가 거실에 나와서 라면을 뺏어갖고 변기통에 버리셨어요. 너는 라면 먹을 자격 없다고. 신학교. 우리 어머니 뭐 옛날엔 다 그랬죠. 서울대 법대 가라고. 실력도 안 되는데. 참 부모들은 참 답답해. 자식이 실력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서울대 법대 가라고. 실력도 안 되는데 먹을 자격 없다고 버리고 그랬어요. 신학교 내내 저를 불만족한 눈으로 바라보셨죠.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요즘 이제 평화방송 나올 때는 내가 대단한지 몰랐는데 아침마당에 5번을 나오는 걸 보고, 아침마당에 5번을 나오는 걸 보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저 인생의 앞길을 막았다면 우리 아들 못 했을까? 굉장히 불행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사제에 대한 그리움, 원망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내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하고 싶은 내가 왜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후회된다고.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못해도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거. 그리고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참 좋아요. 초등학교 때 보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내일 시험인데도 뜨긋해. 근심 걱정이 없어. 얘는 아무 위기도 못 느끼는데 엄마가 느긋한 애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미역국 끓여 먹었다고 미쳤다고 그러나? 그리고 애가 막 밥 맛있게 먹으면은 엄마가 또 한마디 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아니 얘가 무슨 죄를 졌다고 밥 먹는 것까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점점 삐뚤어지는 거야 얘가. 그래갖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면 괴물이 되는 거. 괴물. 원래 성격 좋은 애들을 계속 엄마가 넌 나쁜 놈이다, 넌 죽일 놈이다,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 조카들을 보면은 정말로 6명이 조카가 있는데 다 돌머리예요 애들이. 우리 조카 6명 중에 내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6명 다 저지방 대학에 나왔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저지방 대학 나왔어요. 서울 안에 들어간 애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불행하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돈을 못 버냐? 돈도 너무너무 잘 벌어요. 시집을 못 갔느냐? 시집도 너무너무 잘 가요. 걔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초등학교도 행복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랑 여름에 맨날 놀러 다녔어. 학원이라는 걸 안 다녔어. 계속 행복해. 중고등학교 때도 스트레스 안 받았어. 계속 행복해. 대학교 때도 저지방 대학 다녔고 스펙 살 일이 없어서 계속 행복해. 대학 다녔어. 계속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도 행복해. 너무너무 신기한 이론이 하나 있어요.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살아요. 어렸을 때 불행하게 지낸 애들은요, 커서도 불행해요. 뭐 판검사 잘난 애들 중에 정신 나간 애들 얼마나 많아요. 길거리에서 성행위하고 자기 혼자 자의행위하고 옷 벗고 뭐 별애들이 다 있어요. 누가? 판검사 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삐뚤어 자란 애들이죠. 공부는 잘했지만은 행복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공부는 잘했지만.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40명 있어요. 굉장히 오고 싶어 하죠. 취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 중에 공부하기 싫은 애들 다 나한테 데리고 와라. 다 나한테 데리고 와요. 취직시켜달라고. 근데 그 애들은 어떤 상태 애들이냐면은 컴퓨터, 게임 중독, 우울증, 알코올릭, 약물 중독에 걸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망가진 거지. 누가 망가뜨렸냐? 엄마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갖고 신부님 다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데리고 와서 얘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내가 받아주죠. 근데 한 달 이상을 버티질 못해요. 왜냐면 계속 걔네들은 불행했기 때문에 이 행복한 사람들 속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라면 커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누나 아들이 첫째 조카인데 얘도 저 지방대학 나왔어요. 근데 얘는 결혼도 너무너무 잘했고 애들한테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연봉 1억이 넘어요. 돈을 1억 이상 벌어요. 애가 행복하니까 뭘 해도 잘 돼. 행복한 애들은 뭘 해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큰형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 우리 조카들은 특징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서를 넣을 수가 없어. 원서를 넣을 수가 없어. 내가 뭐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애들이 머리가 나빠요. 그냥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다섯째도 대학을 2월 달에 졸업하는데 그 제일 큰 형, 연봉 1억이 넘는 형이, 야, 내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블루오션이다.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여기저기 괜히 원서 넣어갖고 100번, 200번 떨어지지 말고. 근데 제가 5년 전에 우리 형제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들 머리 나쁘다. 직장 생활 못한다. 할 수 있는 건 가게 사업이다. 그러려면 애들 자본이 필요한데 느닷없이 해달라고 그러면 부모 힘들 거 아니냐. 걔를 모으자. 그래서 우리가 4형제가 한 달에 400만 원씩 모았어요. 1년이면 5천만 원, 5년 모았으니까 2억 5천. 그러니까 애들이 가게 한다고 그러면 다 대주는 거야. 니네들 은행 가지 말아라. 우리 사랑의 황씨 통장 이름이 사랑의 황씨 통장이야. 그 통장 이름이 거기서 다 대주는 거야. 근데 이번에 다섯째도 다 조사를 해갖고 나한테 딱 리포트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괜찮아.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7,800이래. 오케이, 대줄게. 돈이 있으니까 딱 대줬어요. 근데 첫 달에 걔가 벌은 돈이 650만 원이래.
근데 내가 7월 달에 나오는데 6월 달에 얼마를 벌었는데 1250만 원을 벌었대. 1250만 원. 그 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놀았어. 걔가 유일하게 부모한테, 할머니한테 맞은 거는 미사 빠진 거. 우리는 미사 빠지면 용서를 안 해. 할머니가 2단 옆차기를 날려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할머니 태권도 했어? 막 그래요. 미사 빠진 거. 그거 얘는 공부 못하는 건 절대 뭐라고 안 그래. 얘는 어렸을 때부터 쭉 행복하게 지내고,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지내고, 대학교도 행복하게 지내고, 돈도 행복하게 버는 거야. 그래 삼촌 나 이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왜?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 제대로 그 대학에 나와갖고 뭐 1명인가 2명 취직했대. 40명이 한과인데. 근데 나는 벌써 사장 아니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벌어. 그럼 어렸을 때 공부 쭉 죽어라 해갖고 SK 삼성 들어가 봐야 연봉 5천도 안 돼요. 근데 얘는 연봉 1억이 거의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한 거야? 난 얘가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해. 여기에는 심성이 정말로 바르게 자라는 조건이 있어.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할머니가 내 강의를 쭉 듣더니 할머니가 그 아이템이 뭐예요? 이런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한 애가 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불행한 애가 하면은 언젠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좀 행복하세요? 지금? 많이 행복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삶의 구비구비 고생한 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사실은 내가 고생한 거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느냐면 나밖에 몰라요. 그럼 그런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역시 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생한 거 모르는 남편이 잘해주겠지, 내가 고생한 거 본 적도 없이 태어나기 전부터 고생했을 거 아니야. 애들은 본 적도 없어. 엄마가 고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애가 잘해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기 전까지 호강이라는 건 못 해봐요. 그냥 내가 해주면 돼. 내가 할머니들 나한테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 2박 3일 얘기해요. 자기 고생한 거 끝도 없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고생했다는데 할머니한테 잘해주고 계세요? 자, 고생한 거 잘 아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누라 고생 참 많이 했지.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몰라. 뭘 고생했는지 몰라. 하여튼 고생 많이 한 건 알아. 근데 어떻게 고생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머니날, 여기 미국은 아버지날 어머니날 따로 있잖아요. 어머니날 뭐 와서 애들이 뭐 맛있는 것도 고기도 사주고 냉면도 사줄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안 와. 전화도 안 해. 미국 애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 내가 이 미국까지 와서 내가 보기엔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성공하는 게 10배 힘들어요. 말이 통해 뭐가 돼? 인종도 다른데 여기서 성공한다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내 자식이 몰라주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와서 밥도 안 사주고 그냥 나가서 뭘 먹고 싶은데 냉면을 먹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먹어요.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내가 이 고생까지 했는데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울면서 냉면에 냉면 국물에 눈물 떨어뜨려가면서 먹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뒤집어 보면은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나 호강할 자격 있어. 그러면 호강할 자격 있으면 내가 너한테 오늘 한턱 쏠게. 마리아,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가갖고 냉면 맛있게 한턱 쏘고 먹는 냉면이랑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이랑은 냉면 맛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한테 한턱 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늘 남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 여기서 남이라는 건 남편, 아내, 자식, 손자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놨으면 나한테 계속 고맙다고 그래야 돼. 그런 일은 없어요. 점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제가 23년 전에 평택 비전동에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31년 전 얘기예요. 21년 전 얘기예요. 근데 31살에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갔는데 신자가 3,500명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하면 3,500명 세례명을 다 외웠어요. 그래갖고 성처형해 줄 때 마리아 그리스도의 몸, 요셉 그리스도의 몸, 데레사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세례명을 부르면서 그 모든 사람 성체를 다 영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미사를 못 빠졌어. 한 주간 빠지면 다음 주에 데레사 왜 지난주에 성당 안 나왔어? 그냥 직접 데레사 왜 성당 안 나왔어? 다 외우니까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딱 2년이 지났는데 주교님께서 저한테 진살이라고 신자 200명밖에 안 되는, 벌써 이름도 진살이잖아, 진살이. 네. 평택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농사 짓는 사람들 거기에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나도 신설 성당에 본당 신부인데, 초대 본당 신부인데, 뭐 성당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마이크도 다시 해야 되고, 뭐 건물도 다시 다 해야 되고, 십자가도 뭐 너무너무 일이 많은데 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주교님 명이니까 그래서 땅을 보러 다녔죠. 근데 우리 성당은 3,500명인데도 성당터가 850평이에요. 근데 내가 그 200명을 분가하기 위해서 본 성당터는 몇 평이냐면 3,200평이야. 3,200평이면 얼마나 넓으냐면 초등학교가 2,000평이야. 여러분들 한국에서 다니던 그 초등학교 있죠? 그게 2,000평이야. 그거보다 한 배 반이 더 커. 그럼 얼마나 큰 땅이에요. 근데 성당이 돈이 어디 있어요? 성당에서 모아보니까 2억이야. 그때 아파트가 한 채 7천만 원이었어요. 7천만 원.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땅은 사야 되겠고. 그래서 첫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드렸죠. 신부님, 저 성당 분가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저 돈 좀 꿔주세요. 얼마가 필요한데 2억이 아파트 세 채 값이죠. 2억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께서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일와 내가 꿔줄게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인간관계가 또 참 좋아요. 내가 생각해도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 그래서 다음날 올라갔더니 1억짜리 수표를 2장을 딱 끊어 놓으셨어요. 집 세 채 값을 안주머니에 넣고 운전하고 1시간 반을 내려오는데 차 안에서도 두리번거렸어요. 이 돈 훔쳐가는 놈 없나. 차 안에서 아마 그런 기분 난 지금 그때 그 가슴 뛰는 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무섭고 내가 막 벌벌벌벌 떨면서 땅 계약을 했어요. 땅 계약을 해놓고 회장님들한테 발표를 했죠. 땅을 샀다. 회장님들이 난리가 난 거야. 200명 분가하는데 우리는 850평밖에 안 되는데 그 큰 땅이 왜 필요하냐. 젊은 신부가 간도 크지. 왜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느냐. 상의 안 한 이유가 있어. 상의하면 땅값 뛸까 봐. 비밀리에 한 거죠. 그리고 거기 성당터 못 짓는다는 거야. 33살에 한참 삼삼한 나이인데 33살에 막 내가 뭐 큰일을 잘못한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책임지겠다. 몇 개월 잠을 못 자서 정말로 그 성당터에 수백 번도 더 갔다 와봤어요. 가보면은 허허 벌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허가가 안 나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다시 한번 가보면 또 허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후임자 신부가 왔는데 1년 후배 신부가 온 거예요. 200명 갖고 무슨 성당을 줘. 10억이 들어간다는데. 근데 내가 너 7억 해줄게. 네가 3억만 모아. 그 IMF 때 내가 7억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떠났죠. 떠났는데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다 들어와갖고 신자가 2,000명이 넘는데. 그리고 주차장이 넓으니까 여기도 뭐 주차장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여기는 다 한 명이 타고 한국은 4-5명이 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걱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밭이 넓으니 땅이 넓으니까 뒤에 뭐 배추 심어갖고 김장 해먹고 또 그냥 이제 나무가 우거져갖고 여름에는 바깥에다 커피숍 셔놓고 럭셔리 커피도 먹고 아파트 사람들이 성당 사람이 즐기는 게 아니라 아파트 사람들이 저녁에 애들 유모차 끌고 와서 즐긴다는 거. 그래서 아주 그쪽 교우들의 그 만족도는 아마 여기 정화상 바오로 성당 만족도하고 거의 비슷할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마음고생해서 땅 사고 분가한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아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민 와갖고 정말 뭐 어떤 분은 막 40달러 갖고 온 분도 있고 100달러 갖고 온 분도 있고 정말로 하루하루 그렇게 한 거 자식들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 또 고생한 거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 엄마 그만해. 한 번만 하면 100번째야. 이거 얘기해도 몰라. 얘기 안 해도 모르고. 그러니까 고생한 걸 누구만 아느냐면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그런 고생한 거 나만 아는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 행복은 남편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행복은 누가 책임져내냐면 내가 책임지는 거. 내가. 그런데 그때 4억 주고 산 땅이 지금 무슨 삼성 쇼핑몰이 들어온대요. 거기에. 그래갖고 땅값이 아파트가 다 들어와. 정말 그때 22년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쓴 거야. 그랬더니 4억 주고 산 땅이 100억 정도 가치가 됐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교회 재산 100억으로 늘려준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아는 거야. 그런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그래서 저는 저한테 참 잘해줘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남한테 원망 거의 안 해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나 다 내 돈 가지고 가서 사 먹어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차연아 갈비 먹고 싶니?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내가 나한테 사줘. 뭐 총회장이 사줄래나 부회장이 사줄래나 성무회장이 사줄래나 기다리다가는 갈비 한번 못 얻어 먹어요. 갈비 한번. 예. 그 다음에 가끔 영덕대게 여기 랍스타 먹고 싶잖아요. 전 그냥 가요. 가서 사 먹어요. 영덕대게는 좀 비싸요. 20만 원, 30만 원. 그래도 내가 100억을 벌려준 사람인데 날 위해서 20, 30만 원을 못 써. 먹어요. 그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행복하고. 남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이번에 25주년 행사하는데 그 진살이라는 성당에서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왜냐하면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2,000명 중에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후임자 신부가 5대째라는데 내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신부 떠나고 난 다음에 신학교 들어온 애들이 많아. 내가 신부 된 지 이렇게 젊어 보여도 25년이나 됐는데 25년이면 세 텀이 돌아가는 거예요. 신학교 7년 21년. 그럼 그 밑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원망스럽다고 섭섭하다고 인간한테 잘해줘봐야 다 소용없다고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가 해먹으면 되지. 자기한테. 작년 12월 6일 날 저는 이선희 콘서트를 갔어요. 너무너무 바쁜 와중에 전 이선희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모든 곡들이 다 좋아. 근데 요즘 나온 곡에 인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생에는 안 되니까 다음 생에라도 우리 사랑하자는 얘기야. 이거 우리 신부들을 위한 노래야. 오늘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구구절절히 이 얘기를 뭐 어떨 때는 그 강의 끝나고 들어올 때 2시간 내내 그것만 반복해서 들을 때도 있어요. 어쩜 이렇게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느냐. 근데 공연을 가고 싶은 거, 공연을. 근데 뭐 이 12월 6일 이제 하루 딱 비길래 주일날 서울 공연 벌써 끝났더라고. 대전 투어가 있더라고요. 대전 공연 강당인데 큰 체육관인데 좀 늦게 예약을 했어. 그래도 VIP 자리를 예약하는데 15만 6천 원이에요. 15만 6천 원. 15만 6천 원인데 누구 돈으로 끊었느냐면 내 돈으로 끊었어요. 왜? 누가 보고 싶어? 내가 보고 싶으니까. 내가 보고 싶으니까 내 돈으로 끊었어. 그런데 그게 달라요. 내가 좋아서 내 돈으로 끊고 내가 가서 듣는데 첫 곡이 인연인 거야. 그 얼마나 기분이 이게 설레고 흥분되는지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용필 씨 혹시 여기 오면은 꼭 공연 가세요. 네? 공연을 왜 가야 되냐면은
이제 조용필도 노래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공연 가보면은 막 흥분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리고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냉면 먹지 말고 이제까지 미국에 와서 30년 동안 애쓴 멋있게 사는 나한테 한턱 쏘는, 한턱 쏴서 먹는 냉면. 그래갖고 눈물찍 콧물찍 흘리지 말고, 아, 난 정말 멋있게 살아왔어. 난 정말로 이 미국에 와서 이 정도면 난 훌륭해. 나는 오늘 냉면 먹을, 시카고 피자 먹을 자격 있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시카고 피자. 아마 할머니들도 입맛에 그렇게 그 토마토 올려놓은 것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드세요. 그럼 애들이 엄마만 네가 알아서 먹어. 나도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남은 인생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일만 생각하세요. 자식들, 손자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 미국 올 때 환경이랑 지금 자식, 손자들 환경이랑 비교해봐요. 어때요? 상상도 할 수 없고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뭐하러 걔네들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 지금 답답할 때가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이나 보살피세요. 근데 이 건강에 제일 권하는 게 뭐냐면 청국장 가루야. 내가 그 청국장 이 가루를 10년 전부터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첫 해 500만 원, 둘째 5천만 원, 올해는 30억, 300만 달러, 3밀리언을 판매를 해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내가 들고 다닌다고 이렇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팔아요. 우리가 하루에 택배로 나가는 게 1,000만 원어치야. 사람들이 먹어보고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외국 이제는 이제 청국장이 이제 미국에 내가 이제 작년에 FDA 승인 받아서 수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벌써 한 30만 달러 팔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이 남미 강에 가고 아사돈지 뭔지 하여튼 고기를 엄청 먹이더라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가면 속이 진짜 안 좋았어요. 한국에 가고 너무 안 좋았는데 청국장 가루 밥숟갈 2숟갈, 밥숟갈 2숟갈 크게 뜨셔야 돼요. 조그맣게 뜨면 안 돼. 티스푼으로 뜨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밥숟갈 그래봐야 그 한 봉지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밥숟갈 크게 떠갖고 여기 물에 타서 내가 먹고 다음날 화장실을 갔는데 똥이 60cm가 나오더라고. 굵은 똥이 60cm가 나오더라고. 진짜 좋은 것 같아. 미국 LA에 확 붐이 일어나는 건 어떤 분이 당이 있는데 당이 잡혔대. 그래갖고 뭐 이분 저분 다 사준대. 고혈압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면은요, 가끔 직원들이 너무 바쁘면 나도 전화를 받거든요. 생태마을에서. 한 분이야. 세례명을 꼭 물어봐요. 저 천주교 신자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 아닌데 어떻게 주문했냐 그러니까, 너무 또 마침 수원에 우리 정작 꽃매라고 우리 집 동네야. 제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쓰레기 버리러 온 자매한테 나는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 청국장 가루 먹으라고, 생태마을에서 만드는. 그래서 이끈 저끈 잡아본다고 그 청국장 가루를 사다 먹기 시작했대요. 온 집안에 약을 다 갖다 버렸대.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참, 난 우리 교우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청국장 가루를 전하고 있어. 전하려면 복음을 전해야지. 제가 성서 강의하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대학병원 약학장이야. 교수죠, 당연히. 약사고. 근데 나한테 하루는 찾아와서, 신부님 저는 신장의 하나를 기능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52%밖에 기능을 못합니다. 약사니까 아주 자기 몸에 대해서도 너무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피곤하면 화장실에 가면 콜라 색깔이 나옵니다. 신장은 좋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점점 55살 6살쯤 되는데 점점 안 좋아지다가 마지막엔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약으로는 안 되니까 건강식품을 찾아봤대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에 청국장이 K2라는 성분이 있대. 그게 신장에 좋대요. 그래갖고 본인이 FDA 승인 받은 거 보내라고. 그거 완전히 영어로 된 건데 딱 받아보더니
단백질 변형도 너무 잘 돼 있고 철분 함량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철분이, 이 50대 60대 된 주부한테 최고 필요한 게 철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철분 함량이 너무 많아갖고 자기가 먹기 시작을 했는데 3달을 먹었는데 52% 기능밖에 못하던 게 64%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 리포트 드릴 테니까 온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래도 전문가입니다. 정말로 좋은 청국장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그 청국장 갖고 왔어요. 바깥에 나가셔서 사시면 돼요. 그런데 이 때가 기회라고 지금 500개를 보냈는데 다 팔렸대 벌써. 사고 싶어도 못 산대. 아까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문하면은 여기는 어차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로 오는 방법이 있고 배로 왔다가 기차로 오는 방법이 있고 아마 여기 스태프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성당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제발 이 말만은 하지 마세요. 애들이 성당 안 나오는 건 지겨운 거야. 성당 나가는 게 재미도 없고. 근데 안 그래도 나가기 싫은데 늙은 엄마가 머리 하얗고 이마 쭈글쭈글한 할머니, 웃어도 괜찮은 엄마가 성당 나가라 할 때 어떻게 하면서 성당 나가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성당 좀 나가. 안 그래도 나가기 싫은데 늙은 엄마가 인상 쓰면서 성당 좀 나가 그러면 더 나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그건 선교가 아니야. 더 성당에서 밀어내는 거야.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선교하고 싶다면 애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하느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후부터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냉면 먹지 않고 이 미국에 와서 훌륭하게 산 나한테 내가 쏠 거다.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난 너무너무 사는 게 즐겁다. 난 대통령, 니네들 대통령 안 되는 거 안 만드는 거 난 너무 훌륭하게 생각한다. 만들면 너희도 총 맞아 죽거나 뛰어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할 텐데 내가 너희들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냐. 난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느님 믿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그럼 애들이 살다가 지칠 때 엄마가 하느님 믿어서 늘 행복하다고 그랬지. 엄마 항상 충만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 나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성당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성당 좀 나가. 그럼 안 나가요. 예. 일회용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예요. 일회용품. 일회용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일회용 컵라면, 일회용 거, 랩으로 씌워진 거. 하여튼 일회용품 좋아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더욱이 내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는 게 어떻게 알루미늄 호일로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알루미늄 호일. 그게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은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그런데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어떻게 해? 알루미늄 깔고 거기다가 막 지글지글 막 끓여서 눌러붙으면 그거 떼어서 먹잖아요. 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무슨 김밥을 싸도 뭘로 싸? 알루미늄을 싸고, 뭐 샌드위치를 싸도 알루미늄으로 싸고.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왔죠. 알루미늄 문제가 많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 빵 가게에 알루미늄으로 싸주는 빵집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종이로 싸주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알루미늄 딱 말아갖고 무슨 알루미늄 이렇게 하면 무슨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알루미늄 많이 써요. 하여튼 중금속에 관계된 물질은 멀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오늘은 환경 호르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구온난화도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고 오존층 파괴도 우리 이 교회하고 연관이 많지만 정말로 교회하고 연관이 많은 건 이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에요.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일본에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명칭을 넣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에요. 그럼 내분비계가 뭐냐? 내분비계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여자는 뭐가 흐르죠? 몸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흐르죠? 남자는 뭐가 흘러요? 테스토스테론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가 이제 이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이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 사춘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춘기 때 이 여학생들을 보면은 동글동글해요. 얼굴도 동글하고 손도 동글하고 가슴도 동글하고 엉덩이도 동글동글해지고 진짜 이쁠 때예요. 이게 바로 누구 덕분이냐? 에스트로겐 덕분이에요. 그런데 요 사춘기 때 남자애들은 보면 뭐든지 각이 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뿔뚝뿔뚝 생겨요. 조그만 팔굽혀펴기에도 팔뚝에 근육이 생기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테스토스테론 때문이에요.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근육질이고 뿔뚝뿔뚝한 애가 둥글고 부들부들한 애 보면 마음이 뛸 것 같아, 안 뛸 것 같아? 가슴이. 당연히 뛰죠. 안 뛰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15, 16 있는데 나는 엄마, 난 여자를 봐도 가슴이 안 뛰어. 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애.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예요. 또 여자애도 이 근육질이 있는 아이를 보고 가슴이 안 뛴다. 얘도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내가 이렇게 중학교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 중학교 환경 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강의를 가서 물어봐요. 여자애들 보고 가슴 뛰는 애들 그럼 손 들어오라 그러면은 손 한 10명밖에 안 들어. 한 반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 애들이 나머지는 창피해서 안 드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가슴 안 뛰는 놈들은 남자 보면 가슴 뛰느냐? 그러면은 막 지적을 해요. 제가 쟤 보면 가슴 뛴다고. 이게 뭐예요? 게이야, 게이. 여러분들 게이가 달래 게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1970년도에 합성 여성 에스트로겐제가 나와요. 1970년대. 이게 이름이 뭐냐면 DES라는 거예요. DES. 이때 이게 하느님이 내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합성 에스트로겐을 막 임신 때 굉장히 많이 먹었어. 엄마들이. 근데 얘네들 중에 태어난 애들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충격적인 보고가 나오는데 이 엄마가 임신할 때 이 합성 에스트로겐제를 먹은 엄마 자궁 안에 남자 아이였다면 얘가 태어나갖고 그 중에 지금 얘네들이 이제 35, 40 된 애들이죠. 그 중에 4분의 1이 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껍데기는 남자인데 안에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흐르는 거. 과다로 여성 호르몬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 게이를 막 윤리적으로 몰아세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신체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둥글둥글한 걸 보고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몸 안에 에스트로겐이 흐르는데 같은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반대의 테스토스테론이 흐르는 애가 가슴이 뛰는 거지. 그래갖고 막 사랑을 해. 막 사랑을 해갖고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갖고 결혼하고 싶어갖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 신부님, 저는 이 사람 없으면 좀 못 삽니다.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좀 혼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왔을 때 신부가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 된다면 손 들어보세요. 해주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손 안 드는 사람들이야. 이 마르코복음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줘야 되느냐, 펴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봐요. 손 들으라고 그래.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녹이 띈 얼굴로 그들을 째려보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손을 펴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 분명히 손 들으라고 그러거든. 펴줘야 되느냐, 펴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 남자애가 몸 안에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남자애가 몸 안에 테스토스테론이 흐르는 남자애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 나한테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나한테 데리고 왔다. 해줘야 되느냐? 해주지 말아야 되느냐?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시켜줘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켜주지 말아야 된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이게 교회가 바깥에서 밀어낼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미국은 매사세체주가 법으로 이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정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를 부여해요. 근데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역시 법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 거야? 단죄할 거야? 단죄하지 말아야 될 거야? 단죄하지 말아야 돼요? 단죄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가 겪는 갈등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동안
환경운동을 막 할 때 교회는 뭐라 그랬어? 그건 운동가들이 하는 거다. 운동가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한켠으로 밀어냈는데 이제는 운동가들이 하는 문제가 아니야.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실질적인. 여러분들 2006년에 3살짜리 여자아이가 중국 길림성에서 생리를 합니다. 3살짜리 아이가 중국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3살짜리가 어떻게 생리를 하느냐? 발칵 뒤집혀져 갖고 이 추적을 해봤어요. 요즘 중국 쓰촨성 그 지진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새롭게 많이 보죠. 중국은 어떻게 애 하나에 엄마, 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애 하나에 몇 명이 매달려 있어? 6명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치킨, 고기, 1살, 2살, 3살 때 막 먹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모든 고기에는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합성 에스트로겐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를 계속 먹으니까 몸 안에 어떻게 돼? 에스트로겐제가 과다 축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때 생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목욕탕에 가보면 남자애들이요 문제 있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된 아이들인데 분명히 남자야. 근데 몸매는 여자애들 많아요. 유방이 나오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남성의 10%가 유방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요. 고기. 요즘 뭐 소고기 안 먹으면 돼. 그거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고기 많이 먹고 또 성기 외소증이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기 외소증.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내분비계 교란 물질 때문에 그래요. 이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는 약 10만 종의 화학 물질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10만 종의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금 생활 안에 쓰는 게 4만 종이야. 4만 종. 그러면 그 화학 물질이 뭐가 있겠어요? 자, 우선 이 강의실 안을 우선 봅시다. 여기 이 지붕 천정에 있는 이 텍스 이거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죠. 여러분들 샴푸할 때 파마할 때 쓰는 약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에요. 그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불임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가 높습니다. 화학 물질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책상 지금 여기 이게 MDF라는 건데 이거 뒤집어 씌우고 이 코팅하고 이거 화학 물질이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죠. 이 바닥에 있는 타일 이거 화학 물질이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합성 수지 화학 물질이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 화학 물질 아닌 게 없어요. 특히 이 문에 저 페인트야말로 독성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새집 증후군 같은 거 나 그거 걸린 분들 봤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온갖 그냥 VOC라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 이게 좀 말이 갑자기 어려워지죠. VOC라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있는데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름에 이 휘발유 자동차의 휘발유로 아지랑이 막 올라가는 거 있죠. 굉장히 독한 물질이에요. 그게 발암 물질이거든요. 근데 난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애들이 막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그 막 젊은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좀 걱정돼요. 그 화학 물질 덩어리 속에 애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내분비가 교란이 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뭐가 화학 물질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합성 세제 굉장히 독한 물질입니다. 합성 세제, 주방 세제, 샴푸 특별히 샴푸 같은 경우는 남자의 정자, 머리도 함몰시키고 꼬리도 녹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생활 안에 이 건물도 화학물질 덩어리고 우리가 쓰는 세제도 화학물질 덩어리고 특히 DDT, 농약 이거는 굉장히 독한 화학물질이에요. 근데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나도 농사를 짓고 한 5,000평 지금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농약을 안 치고 살지만은 농약 안 치고 사는 내가 얼마나 동네에서 욕먹는지 몰라요. 농약을 안 치는 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농약을 안 치는 건. 그래갖고 우리 밭이 농약을 안 치니까 우리 밭에 풀이 잔뜩 나갖고 씨가 날라가갖고 자기네 밭 풀 많이 생긴다고 욕을 내가 그 동네 총회 가면 맨날 욕먹어요. 70, 80된 할아버지. 신부님 그 농사 그렇게 짓는 거 아닙니다. 그 풀도 약도 주고 그래야지. 그게 무슨 농사입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농약을 안 친다는 걸 꿈을 못 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물질의 대부분 먹는 양식은 대부분 뭐가 쳐준다고 생각하면 돼? 농약.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농약 안 치고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풍경이 있어요.
비가 오고 나면 7, 8월에 비가 오고 비님이 오시고 나면은 이제 남편하고 경운기를 끌고 나가갖고 남편이 이제 분무기를 하고 아내는 그 경운기에 그 농약 행거 이렇게 줄 해갖고 풀어줘요. 그럼 남편이 그걸 뿌려요. 그 모든 농촌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농약에 묻어있는 물질도 바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그리고 스티로폼, 비닐, 그 다음 아이들 요새 여러분들 텔레비에 가끔 나오죠. 장난감, 플라스틱에 환경 호르몬 물질이 많다. 그러니까 이 GM에서 1928년에 이 스티로폼을 발명을 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다이옥신을 유발하는 가장 독성 물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절연체, 이 특별히 뭐 이런 거 전기 이것도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예요. 이런 거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내분비가 교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성전환이 일어나느냐면은 이 독수리들이 이 DDT에 이제 오염된 이런 뭐 조그만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을 먹다가 이제 성전환이 일어납니다. 성전환 역할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아포프카 호수에는 악어들이 사는데 유명한 거예요. 95%의 악어가 멸종이 돼버립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성기가 수컷 성기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을 다 찾아보니까 DDT에서 다 농약에서 찾는 거예요. 농약에서. 그래서 이런 거에 오염된 사람들한테 어떤 이제 문제가 오느냐면 남자의 1940년도에 태어난 남자는 정자가 1cc당 몇 마리가 있느냐면 1억 4천만 마리가 나와요. 1cc당 엄청나게 나오죠. 남자가 한 번 사정을 하면 한 5억 마리 정도 나와요. 그중에 1cc당 1억 4천만 마리. 굉장히 많은 거죠. 그중에 하나만 딱 난자하고 결합하면은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97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지금 30대 아이들은 1cc당 7,200만 마리로 줄어듭니다. 7천, 반으로 딱 줄어들어요. 근데 198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1cc당 3,200만 마리로 줄어들어요. 3천만 마리 이하부터는 무정자증이에요. 무정자증. 무정자증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혼배 이렇게 해주고 본당 신부로 있을 때 혼배 해주고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야? 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환경 운동하는 신부니까. 그래서 애 없는 집은 내가 계속 물어봐요. 언제 임신할 거냐? 왜 애는 안 생기느냐? 근데 내가 정말로 세례를 주고 아주 열심한 남자인데 결혼을 했는데 등치는 뭐 산만한데 애가 없는 거 2년 동안.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너 왜 애가 없느냐? 이 남자애가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혹시 너 무정자증 아니냐 그랬더니 병원 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몸은 건장한데 이 내분비 교란 체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몇 마리냐? 2,700만 마리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굉장히 위험한 무정자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근데 이게 테오 콜본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동물학자가 있어요. 할머니야. 박사학위를 56살 때 땁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었죠. 95년도에 무슨 책을 썼느냐면 Our Stolen Future라는 책을 써요. 우리의 도둑 맞은 미래. 우리 미래는 이미 도둑 맞았다는 거야. 왜? 이 대물림 독극이라고 그래요. 대물림 독극. 엄마가 많이 오염됐으면 자식한테는 더 심한 상태로 오염이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자식한테는 더 심하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분비기 교란 물질, 환경 호르몬을 대물림 독극이라고 합니다. 제가요, 한 7년 전에 대전 법동성당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환경 강의를 했어요. 교우들한테. 그때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교우들이. 환경 강의를 이제 끝나고 사제관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강의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젊은 신부님이 그런 강의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대전 보건대학 대학 원장입니다. 내가 뻔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신부님 심각합니다. 어떻게 심각하냐면 자기네 학교 학생들 1, 2학년 아이들 정자를 채취해갖고 검사한 결과 7년 전 얘기예요. 7천만 마리 넘는 애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다 가면은 정말로 이게 대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것보다 신부님이 말하는 게 훨씬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이건 정말로 신부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신부님 어디 강의 가실 때마다 제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지금도 어딜 다니면 그 대전보건대학 원장님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미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볼 때 난 자식을 미웠습니다. 공부 못해갖고 미웠습니다. 이건 죄도 아니에요. 난 합성세제로 내 속옷을 빨아갖고 지금 대를 끊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그 본당 신부할 때 가정방문, 특히 냉담자만 방문한 적이 있어요. 쉬는 교우들만. 근데 젊은 교우들의 냉담의 원인 대부분은 불임 때문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 왜 불임 때문이야? 아니 하느님이 생명을 점지해 준다고 그래갖고 성당 나가서 열심히 빌었는데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니까 성당에 안 나가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불임 부부 이렇게 남편들을 보면 왠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임의 문제가 어떤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사회의 문제가 돼버리고 교회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불임률을 약 20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200만 명으로. 뭐 심하게는 뭐 20%까지 보고 있어요. MBC인가 어디에서 한번 그걸 하는데 20%. 뭐 스스로 뭐 정관 수술을 했든 안 했든 모든 불임자를 20%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임률이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 95년도에 나왔는데 30년 후에는 50%가 불임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에는 50%가 불임률이 되고 50년 후에는 다 불임률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서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지구가 뭐 온난화라든가 오존층 파괴, 뭐 해수면 상승 이런 문제보다도 더 실질적인 문제는 뭐야?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지구 3대 환경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들 막 그 수없이 막 사이클론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모든 학자들이 가장 심각한 3대 환경 문제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환경 호르몬이야. 우리 환경 호르몬은 이게 우리 교회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불임자가 생기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난자를 매매합니다.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난자를 팔아요, 일본에. 이 지금 정자수가 제일 많이 줄어드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예요. 왜? 일회용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예요. 일회용품. 일회용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일회용 컵라면, 뭐 일회용 거 랩으로 씌워진 거. 하여튼 일회용품 좋아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더욱이 내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는 게 어떻게 알루미늄 호일로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알루미늄 호일. 그게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은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그런데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어떻게 해? 알루미늄 깔고 거기다가 막 지글지글 막 끓여서 눌러붙으면 그거 떼어서 먹잖아요. 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무슨 김밥을 싸도 뭘로 싸? 알루미늄을 싸고, 뭐 샌드위치를 싸도 알루미늄으로 싸고. 그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왔죠. 알루미늄 문제가 많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 빵 가게에 알루미늄으로 싸주는 빵집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종이로 싸주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알루미늄 다 말아갖고 무슨 알루미늄 이렇게 하면 무슨 그 무슨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알루미늄 많이 써요. 하여튼 중금속에 관계된 물질은 멀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만드는 하늘샘 비누 그거 많이 쓰라는 거야. 그래서 비누를 만든 거야. 거기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뭐 그냥 괜히 비누 팔아 먹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제가 암 걸린 사람들이 우리 환경센터에 연락을 많이 합니다. 그 비누 써는. 왜? 의사 선생님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는 펜틸페놀, 비스케놀, 이 노닐페놀이 안 들어간 합성 세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법, 기름으로 만드는 거, 콩기름으로 만드는 거, 돼지기름으로 만드는 거 그걸로 써야 되거든요. 합성으로 된 건 쓰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 난자 매매를 하는 거예요. 한 난자 하나에 얼마? 400만 원에서 500만 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 4개만 팔면은 어때요? 한 2천만 원 생기면 학비도 생기고 생활비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럼 난자 여러분들 어때요? 난자 몇 개 맨날 없어지는 거 그거 팔아갖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파는 거야. 근데 여기는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어요. 이건 생명이야,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팔았다. 좋아. 근데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애를 놓고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막 너무 이뻐갖고 발가락도 깨물어보고 그냥 손가락도 빨아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내가 5년 전에 판 그 난자의 그 주인공은 어느 하늘 아래서 살까? 이 생각하면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걔는 또 실질적으로 자기 엄마가 육체적인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는 불행이 생기잖아요. 이게 난자 하나를 500만 원, 600만 원에 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사고 파는 노예제도보다 더한 시대로 지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요, 그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지금 생명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윤리를 다시 합시다. 정말로 창피한 일이죠. 생명의 질서를 우리가 역행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환경, 새로운 사상이, 새로운 체제가 이제 생겨야 되는데 그게 뭐야? 바로 에코크러시, 바이오크러시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아직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이제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 세계가 어떻게 돼갈 거냐? 앞으로 인간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오리지널 인간, 오리지널, 우리 같이 오리지널 인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나갖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오리지널 인간, 오리지널 인간. 그 다음에 DNA 조작 인간. 그 다음에 사이버 인간이 나와요. 오리지널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오리지널 인간들은 앞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살아가기 힘드냐면은 공기 오염됐죠? 먹을거리 오염됐죠? 그럼 점점 경쟁력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분비 교란이 일어나갖고 정자수 줄어들죠? 여자는 자궁 호르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수가 자꾸 높으면은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궁이 망가져갖고. 그러니까 호르몬 지수 나빠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오리지널 인간은 이제 앞으로 이 지구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간이 나타나냐? DNA 조작 인간이 나타나요. 자, 얼마 전에 영국에서 기가 막힌 법안을 하나 통과시킵니다. 어떤 법안을? 이종 교배를 통과를 시켜요. 사람하고 소하고 섞는 거를 통과를 시키죠.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뭐 문제가 많으니까 저기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생명을 죽인다 살린다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부터 복제하기 시작했는데 소를 복제하고 뭐 고양이를 복제하고 개를 복제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거 복제하겠다고 그게 돈이 되니까. 거기 200만 명이 지금 접속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복제 좀, 내 죽은 애 좀 살려달라고. 죽었는데 그 살 좀 떼어내갖고 난자 하나만 빌려오고 그 안에다가 안에 핵을 제거하고 그 안에다가 체세포는 뭐 핵분열해갖고 사람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제를 하고 싶어. 내 살점을 떼내갖고 지금 내 아이를 하나 복제를 했어. 난자를 하나 빌려갖고. 그럼 나하고 DNA 구조가 똑같은 쌍둥이가 40년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 똑같이. 뭐, 심지어는 그 클로네이드사에 그 뭐 연결된 라헬인가 누구는 뭐라 그래. 머리에 모든 기억력을 다운받을 수 있대잖아요.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복제한 그 인간에게 다운을 시켜준다는 거야. 그러면 내 모든 기억력을 가지고 사니까 영생을 한다는 요즘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무슨 하늘나라 영생 이거하고 정말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격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 시대의 격변을 읽지 않으면 점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 이 휴머니즘이 나올 때 우리 뭐라 그랬어? 너희들 그렇게 이렇게 인간적이고 사악하다, 불태워 죽이고 결국은 다 떠난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앞에 나가고 그 상황을 끌고 나가야 돼.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나가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이 DNA 조작 인간이 굉장히 능력이 특출하네. 눈도 4.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리도 이 말다리 같이 그냥 근육이 불뚝불뚝한 다리도 할 수 있고, 점핑도 뭐 한 5m, 6m씩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용될 때는 오리지널 인간은 DNA 인간한테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을. 그 영화가 뭐야, 여러분들? 이제 사이버 인간하고 오리지널 인간하고 싸우는 영화가 뭐야?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아니, 터미네이터 말고. 에? 그렇지. 역시 수녀님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뭐예요? 사이버 인간하고 오리지널 인간들은 다 지하에 들어가갖고 사이버 인간들이 이 오리지널 인간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가 나타나갖고 합의를 보잖아요. 당분간 놔두자고. 맨 끝이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인간. 요것도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주 요새 신부하기 힘들어요. 이 사이버 인간, 여러분들 2000년도에 어떤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느냐? 2000년도에 청소하는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010년도에 환자 돌보는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020년에 가갖고 이렇게 대화해주는 로봇 나온다고 그랬어요. 2030년에 원숭이 수준의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040년에 인간 수준하고 비슷한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050년에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08년인데 어디까지 나왔어? 원숭이까지 나왔어요. 원숭이 수준의 로봇까지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로봇가 아시모. 소니사의 아시모 아시죠? 키 요만한 애가 얼마 전에는 자선 음악회 G도 나와서 했어요. G도. 걔 월급도 받아요. 월급도. 뭐 상징적이겠지만은 로봇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로봇가 시키는 대로 지금 많이 하고 살아요. 신호등 빨간불 서라 그럼 우리는 딱 쓰는 거예요. 파란불 딱 가라 그럼 가고. 예? 우리가 지금 로봇에 의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근데 이 사이버 로봇 2030년에는 어떤 로봇가 나오느냐? 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인을. 예. 부인 로봇. 잠자리도 같이 해줄 수 있는 로봇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도 천주교가 계속 그럴 거야? 계속? 그래서 이제 이 환경 호르몬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저는 많은 경우 환경 운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는 경우.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환경 운동가로 알고 있는데 또 환경 운동가 자신들도 데모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알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난 환경주의 시대야, 이제. 이건 운동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이제 환경주의로 넘어가고 있어요. 환경주의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바뀌어야 돼. 교회의 관심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관점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사회 복음화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문제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 이게 이제 여성들이 이제 큰 문제죠. 왜 여성들이 문제예요? 생명을 다루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역할을, 그래서 이제는 에코 페미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에코 페미니즘은 뭐냐? 이제는 여성주의로 넘어왔어요. 여성주의로 넘어오고 거기 앞에 무슨 단어가 하나 붙여져? 에코자가 붙어져. 에코, 생태 여성주의. 크러쉬 시대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생태주의 시대. 왜? 여러분들,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하느님이 남성으로 불릴 수 있죠? 근데 하느님이 누가 남성이래? 하느님이 남성이에요? 하느님이 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이 무슨 성이 없어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느님은 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하느님을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표현해서 뭐라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느님은 아버지의 성보다는 어머니의 성이 훨씬 가깝다는 거야. 생명을 창조해내고 만물을 길러내고. 이거 다 남자가 애 놓는데 해는 일 뭐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건 다 누가 해요? 여성이 다 합니다. 그만큼 여성은 생명에 있어서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자, 여성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이 굉장히 앞으로 나가는데, 천주교는 여성이 앞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갈 길이 없잖아.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주교님들이 갖고 있잖아요. 주교님들. 주교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뭐 감정 있어요? 남자라는 말에 이렇게 굉장히 감정이 실려요. 또 신부들이 전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이게 우리 교회 이제 이 핸디캡이에요. 제가 서울시에 양성평등 교육을 나갑니다. 양성평등.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때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10%가 증가를 합니다. 내 자식만 서울대학 보내면 된다는 거기에 아주 미쳐갖고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회보고학교 나온 여러분들은 선구자예요, 선구자.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천주교, 개신교, 불교 대담을 나간 적이 있어요. 원음방송에서. 근데 개신교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목사님, 여성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그 쓰레기 봉투 제로 운동하는 스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원음에서는 그 여성 원무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제가 나가서 대담을 하는데 밀려요. 왜? 내가 무슨 나도 농산물이라든가 이걸 잘 알지만은 여성 두 분한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가장 많은 주제가 뭐야? 먹을거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천주교에서 전부 다 남자들이 거기에 남자 신부님들, 우리 주교님들이 그 쇠고기에 대해서 여성들만큼 아주 뼈저리게 막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까요? 우리는 그 정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이 굉장히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한국 천주교에서, 한국 천주교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여성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천주교는 계속 추락하게 돼 있어요. 계속. 벌써 명예 자리를 하나 넘겨줬죠? 이슬람교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졌어요. 믿는 종교가. 이슬람도 독특한 종교지만은 어쨌든 가톨릭이 자꾸 떨어져요. 가톨릭이 자꾸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가 한쪽 날개로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남자 날개로만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남자 날개로. 그래서 이제 양쪽 날개로 날아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시대는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시대는 환경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환경의 시대. 그래서 이제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모든 이 지구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을 걱정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교황님 담화 한번 보세요. 가족, 환경, 지구 공동체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세요. 지금 성당 지을 때가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들 건물에서 눈에 안 보이는 문화 공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사이버 공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우리 천주교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자극적인 게 뭐냐? 바로 환경 호르몬 문제라는 거예요. 내분비계 교란 물질. 이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서 이 사이버 인간이 이제 다 단종이 됐어. 오리지널 인간이 단종이 됐어. 하느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 하느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때 우리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룡이 막 활개칠 때 우리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지금 없어진다 하더라도 DNA 조작 인간이 인간의 뒤를 잇는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억울할 수 있지만은 이걸 진화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의지에서 DNA 조작 인간이 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 인간이 딱 나타났어. 사이버 인간이 나타나갖고 내가 이제 한 70이 됐는데 신부님 저 세례 좀 주십시오. 너는 로봇이기 때문에 세례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난 로봇이기 때문에 너는 세례 못 줘. 그럼 사이버 인간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 세례 안 주는데들아 우리끼리 모여서 신부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그 로봇 중에 하나 서품 주문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앞서 나가나 지금? 오늘? 너무 앞서 나가요? 근데 이미 그런 상태로 접어들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아직도 뜨리덴틴 공의에 1520년도에 한 뜨리덴틴 공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항상 끌고 나갔지 끌려다니면서부터는 교회를 떠났어요.
끌려다니면서부터 우리가 끌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환경 문제. 여러분들 1980년대 제일 믿고 싶은 종교 천주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3등으로 떨어졌어요. 제일 믿고 싶은 종교 어디로 바뀌었어요? 불교로 바뀌었어요. 왜? 80년대부터 불교는 내가 그때부터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환경 문제를 불교 조계종 거기에 아예 담당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럼 아주 정책적으로 그 조계종 거기 안에서 이 책도 정책적으로 출간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잡은 거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잡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요? 불교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성전이거든. 학교 학생들은 이제 내가 바로 성전이다. 세상에 나가갖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해 전 친구가 암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담당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일회용품 물건으로 뜨거운 음식 담는 거 주의하라는 말씀.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합물, 주로 플라스틱이나 화학제품 등 이러한 물질은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며 생식기관 문제, 대사 이상, 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호르몬 물질을 피하기 위해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게 고르고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환경호르몬 물질에 주의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합시다.